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펴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역사를 배웠어요. 중국의 춘추전국, 진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배웠죠? 그렇죠. 인도의 역사. 그 다음에 서아시아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게 유럽입니다. 자, 유럽의 경우에는요. 유럽의 고대 시기, 아주 유럽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옛날로 돌아가면 항상 나오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가 어떻게 생겼지라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기 지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자, 이 지도를 보면요 그리스 반도가 있어요. 그리스는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크레타 문명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크레타 섬이 있고요. 많은 섬들이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 큰 터키가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나요? 세 개로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는 지중해 남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조금 가려져 있지만 이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보다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대충 그려보면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튀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여기 이집트 문명 있죠. 그리고 중간에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섬이 하나 있는데 크레타 섬이라고 했죠. 자, 고대 그리스는요 우리가 처음 언제부터 얘기하냐? BC 기원전 3000년경에 어디에서? 그렇죠. 크레타 섬에서 무슨 문명이요? 크레타 문명이 처음에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직 철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철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철기 전에 사용하던 게 뭐죠? 그렇죠. 청동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크레타 문명은 무슨 문명이었다? 그렇죠. 청동기 문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크레타 문명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바로 그리스 쪽으로 그리스 세계로 이동하는데 중간에 중간에서 이런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죠.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리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문명이 뭐다? 그렇죠. 크레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크레타 문명은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미케네 문명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세요. 아까 지도에 보면 미케네 문명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 반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명이 전달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미케네 문명에 의해서 크레타 문명은 끝이 나게 되고요. 이 미케네 문명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멸망을 했느냐 하면 바로 도리아인이라고 하는 도리아인에 의해서 이제 남하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은요 그리스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즉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8세기 BC 8세기경이 되면 철기 사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분들 철기가 사용하면 항상 뭐가 발달했죠? 그렇죠.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해요. 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겠죠. 그럼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늘어나요. 자, 사람들이 많이 한 곳에 모여서 살아요.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국가가 형성되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혹은 중국, 미국, 러시아 같이 큰 땅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하나의 도시만한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시국가라고 부르고요. 국가의 초기 형태인 도시형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그리스에 있었던 도시국가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별표 쳐주세요. 폴리스라고 부른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자, 그러면 이 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각국은요. 각 폴리스, 각국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어요. 즉 이 폴리스가 저 폴리스한테 막 이게 뭐라 하고 간섭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각각의 폴리스가 다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 폴리스 간의 공동체 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선생님 그 시대에 안 살아보고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자, 두 번째, 올림피아 제전을 열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폴리스들이 헬레네 자손이라고 해서 자신들 이제 그리스 세계에 있는 폴리스들은 전부 다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자신들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왜 바르바로이라고 불렀냐면 바로라고 얘기하는 사람, 즉 알아들을 수 없는 바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바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이 폴리스, 각국의 폴리스들은 정치적 독립이 있었으나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식이 있었고요. 왜? 그 사람들끼리 부르는 헬레네스와 달리 다른 사람들을 바로이라고 부르면서 배척을 하고 다른 사람,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건 4년에 한 번씩 이제 신의 축전을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공동체 의식을 다졌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의 그 모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폴리스에 대해서 조금 알았어요 라고 하면 이제 폴리스 중에서도 대표적인 폴리스 두 개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과서 201페이지에 있는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요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많아요. 같은 폴리스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일단 아테네는요 이오니아인들이 만들었던 국가였고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도리아인들이 만들었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요 해안 지방에 위치해 있던 국가인 반면에 스파르타는 내륙에 발달했던 국가고요. 따라서 해안 지역에 발달했던 아테네 같은 경우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반면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왕정으로 시작했어요.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왕의 힘이 약해지고 밑에 있는 소수의 귀족들이 귀족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족들만 정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권한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의 권한이 어떻게 된다? 권한,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됐을까? 왜? Why? 첫 번째, 일단은 상공업이 발달을 했고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민들이 권한이 많이 강해졌겠죠. 왜? 돈이 많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즉, 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하면 바로 전쟁에 참여해서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시민들은요,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 그럼 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전투에 참여하려면 갑옷도 써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도 입어야 되고, 칼, 창과 같은 뭐 여러 가지 무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 개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마련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돈 없는 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마련해서 정치에 참여하겠습니까?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제는 상고법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유해진 평민들이 자신들이 돈 가지고 막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창, 칼 들고 방패를 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중장보병이라고 합니다. 보병이라고 하는 거는 걸어다니는 병사죠. 중장은요, 무장을 할 때 가벼운 무장을 한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한 무거운 무거운 무장을 했다 해서 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보병으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선생님 이거 스파르타는 지금 이따 치우고 조금 이따가 스파르타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바로 솔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솔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돈이 많은 사람은 정치 참여할 수 있고 같은 시민이라 돈이 없는 사람은 참여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민 정치가 일부 참여되게 되죠. 그러다가 이러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바꾼 사람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민주정치, 즉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도편추방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했어요. 도편추방제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추방은 뭐예요? 그쵸? 쫓아내는 거예요. 밖으로 쫓아낸다. 그걸 어떻게 쫓아내냐? 도자기 파편, 도자기 조각을 가지고 쫓아낸다. 그게 무슨 말이지?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나요? 도편 추방제에 사용된 도자기 파편. 자, 여기에 이름을 적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민주정치, 즉 시민들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정치 말고 자기 혼자서 독재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도자기 파편, 도자기를 깨뜨려가지고 파편에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이상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시켜버리는 법이었어요. 이러한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던 게 바로 클레이스테네스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이 민주정치가 황금기를 이루게 되는, 아주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시기는요, 바로 페리클레스 시기입니다. 페리클레스 때는요,
민주정치가 아주 황금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황금기를 이루었느냐? 첫 번째, 모든 시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면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이제 참여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기 힘들고, 돈 많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좀 높은 관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직은 추첨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뽑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해 1년 동안은 이 사람, 누구를 할까요? 당첨! 그럼 내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저 사람이 당첨해서 추첨제로 했다. 근데 추첨제로 했으면 골고루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기 싫은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생업에 바쁜 사람도 추첨해서 걸렸으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돈 없는 사람이 참여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 관직을 해서 추첨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제까지 실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추첨하고 수당까지 하니까 직접 민주정치가 어떻게 된다? 실현될 수 있었다. 실현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민주정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민주정치는 직접인가요? 간접인가요? 그렇죠. 간접이죠. 여러분들이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의사를 결정할 때 우리가 맨날 가서 투표하진 않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런 의사를 대신 반영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군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리고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 우리가 투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간접 민주정치를 하는 반면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직접 모든 시민들이 다 일일이 투표하고 의사결정에 들어가고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쵸? 직접 민주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성과 노예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재 정치가 보통 민주정치라고 하면 이때는 제한적 민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직접 민주정이긴 하지만 그 범위가 특히 여성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민주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클레이스테네스에서 페르클레스로 가는 이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민주정치가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냐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르시아에 대해서 배우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하고 전쟁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 그리스는요, 특히 아테네는 이걸 통해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르는 동맹의 맹주, 즉 제일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번영을 누리게 되거든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면서 이 아테네가 그리스의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맹주를 삼아가지고 맹주가 되어가지고 거기 돈도 관리하고 다른 나라의 다른 폴리스의 막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번영을 하게 됐어요. 그 번영을 바탕으로 누구 때? 페리클레스 때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로 뭡니까? 스파르타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파르타는 아까 농업국가라고 했는데 스파르타의 특징은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노예들을 지배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노예를 지배할 때 시민들의 걱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걱정. 반란에 대한 걱정. 반란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누가? 노예가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스파르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인들은요, 엄격한 군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왜 이야기에 보면 스파르타인들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포도주에다 애를 담그고 혹은 막 절벽에 떨어뜨려가지고 살아남은 애들만 강하게 키운다. 약한 애들을 갖다 버린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남자, 여자애 할 것 없이 다 막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열 몇 살 때부터 60세까지는 집단 공동생활을 하면서 계속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그게 일이에요. 시민들. 왜? 시민들이 힘이 세야 누가 반란 안 일으키고 노예가 반란 안 일으키고 일으킨다 해도 진압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군사교육, 우리가 이거를 군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군국주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파르타는 언제 발달을 하게 되느냐? 바로 아테네가 이제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활약하고 있을 때에 한참 잘 나갈 때에 스파르타는요 새로운 동맹을 만듭니다. 그 동맹이 뭐냐면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자꾸 커지니까 결국에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뭡니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참 웃긴 게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아테네가 번영을 누렸던 거하고 달리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겼으나 그리스 세계는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전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라는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폴리스의 구조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폴리스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폴리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크로폴리스고요. 이것은 성체란 제 신전이 있는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시장,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놀고 그리고 집회할 수 있는 아고라, 광장인 아고라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는 폴리스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201페이지에 있는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가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제 과제는 바로 교과서 201페이지의 주제 탐구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을 여러분들 자료와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댓글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답해주러 갈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랄게요. 자, 안녕.